안녕하세요. SBS 안상우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기업들이 앞으로는 주주들과 더 많이 소통을 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라는 건데, 이 대책이 나오자 크게 주목을 받은 게 바로 주주 행동주의입니다. 그래서 주주 행동주의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목을 받았고 우리 주식시장 개선에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한양대학교 이창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럼 바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는데, 주주 행동주의와 그것을 표방하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크게 주목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걸까요? 관계가 굉장히 강합니다. 일단은 밸류업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주식이 기업이 기본적으로 본질이 있을 거잖아요. 영업으로 벌어지는 돈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것보다 주가가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 기업이면 주가는 10만 원 정도 돼야 되는데 한 8만 원, 7만 원 이 정도에 형성돼 있다라는 게 저평가고요. 그거를 가치를 좀 업시켜 보자는 게 밸류업이잖아요. 네. 근데 주주 행동주의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주가가 저평가돼 있는 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행동주의 펀드가 그 기업의 주가를 밸류업 시키자 하는 기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된 기업의 주가를 올려보자. 그리고 그거의 방식도 지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일종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고, 행동주의 펀드도 마찬가지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좀 올려보는 방식으로 그 기업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조금 해보자 이런 거니까 그런 면에서도 일맥상통은 하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행동주의 펀드가 무조건 저평가된 기업이나 이런 데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는 약간 행동주의 펀드의 정의? 범위가 조금 더 넓을 수는 있죠. 예를 들면 행동주의 펀드는 예를 들면 CEO가 무슨 문제 일으키잖아요. 무슨 스캔들 이런 거 일으키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에 개입하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주가가 꼭 저평가만 돼 있다고 개입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요. 이 때로는 어떤 사모펀드나 이런 거대 자본을 가진 곳에서 네. 적대적 그 어떤 M&A를 통해서 그 기업을 싼 값에 사고 기업 가치를 부풀려서 팔고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과 주주행동주의는 좀 많이 다른 건가요? 좀 제가 봤을 때는 목적이나 어떤 수단이나 이런 거는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저희 이제 학계나 사실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완벽하게 구분해서 쓰고요. 그러니까 행동주의랑 적대적 M&A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M&A를 먼저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텐데, M&A는 다른 기업 그냥 사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다른 기업을 애플이 어디를 산다. 그럼 어디 얘기할까? 애플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애플이 구글을 산다 이러면 애플이 구글의 주식을 100% 다 사오는 거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패턴이. 그러니까 그 기업을 사오는 건데, 예를 들면 구글의 어떤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는 건, 행동주의 펀드는 지분을 많이 사봤자 많이 사도 5% 정도 취득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가져오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고요. 회사를 가져올 생각도 안 해요. 행동주의 펀드는. 그냥 지분 조금 취득해서요. 한 1%, 2, 3% 정도 취득해서, 그러면 일반 그냥 소위가 말하는 저희가 개미, 소액주주들보다는 약간 보이스 파워라고 발언력이 생기잖아요. 그 발언력을 가지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서 주가를 조금 끌어올리고, 그 와중에서 펀드의 수익률을 내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M&A는 그 회사를 사서 예를 들면 4, 5년 정도 자기가 경영을 해서 효율화도 시키고, 그런 다음에 다시 시장에다 갖다 팔면서 그렇게 해서 차익을 보는 구조라서요. 그래서 두 개의 펀드는 보시면 그 규모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사실 행동주의 펀드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분 1%, 2% 정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M&A는 지분 다 사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 같으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굴리는 펀드의 규모도 거의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이 M&A 펀드가 크고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이제 가끔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너희들 적대적 M&A 하려는 세력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데 일단 행동주의 펀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얘기고요. 자기들은 그런 거를 할 생각도 그리고 엄두도 내질 못해요. 근데 엄두를 못 내는 게 그 정도에 없어요. 돈이.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동주의 펀드라는 게 제 기억을 돌이켜 보면 한 2000 저희 코로나 이후에 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도 좀 많이 언급이 됐던 것 같거든요. 네. 그 대체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타나게 된 시점이 대략 어느 정도가 되나요? 저희가 뭐 애초에 나타나는 거는 한참 전인데 그 저희 외환위기 있잖아요. IMF 언저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때 저희 이제 주식시장 개방되면서 한참 전 얘기라 좀 라떼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IMF가 한국에다 그때 여러 가지 정책을 요구를 하면서 주식시장도 완전 개방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때 처음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도 했어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런 일종의 장이 열린 거잖아요 시장이. 그래서 그때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중에 일부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하고 똑같이 한 거죠. 뭐 지분 한 뭐 1, 2%, 2, 3% 정도 취득한 다음에 니들 왜 이렇게 지배 구조가 안 좋아? 이렇게 지배 구조 이렇게 안 좋으면 주가가 너무 낮을 거야. 근데 개선하면 주가 올라갈 거야. 그래서 이런 요구들을 그때는 처음 했는데 이제 당시에는 한국의 행동주의 펀드라는 개념도 없었고요. 사실은 당시에는 한국의 상업 펀드라는 개념 자체도 제 기억에는 거의 없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싫어했죠 시장에서는. 네, 그래서 저희 외국계 이 흡혈귀들 와서 한국 돈 쪽쪽 빨아먹는다. 네, 당시에는 이런 이미지가 강했었습니다. 하여튼 근데 출발은 IMF 외환위기 언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확실히 근데 요즘에는 그 IMF 때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과거 10년, 20년 전보다는 주주행동주의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기업 중에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주주 제한 네. 캠페인을 제시한 기업 수가 지난해 77곳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순위로 따지면 미국, 일본 다음에 전 세계 3위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영국도 저희보다 밑에 있고 캐나다, 뭐 유럽 국가들도 다 저희보다 밑에 있을 정도로 네. 우리나라의 행동주의 펀드, 우리나라 기업들의 행동주의 펀드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많은 관심이 좀 모이고 있는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한국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이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인식들이 외국계 투자자들한테는 확실히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계 투자자들은 그런 판단도 할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저평가돼 있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투자해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그 나라의 시장의 분위기나 정책적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게 지배구조 개선의 방향으로 갈 건가,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희망, 기대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일종의 밸류업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밸류업이라는 것 중에 일부가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이렇게 좀 독려하는 정책이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펀드들도 사실은 제도 개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 제도 개선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투자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세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일본하고 지금 한국으로 가는 거는 뭐 일본도 지금 일종의 밸류업 정책 저희가 따라한 거니까 일본도 밸류업 정책이 있는데 일본하고 한국의 기본적인 어떤 성장성, 어떤 경제 성장성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는 의미도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행동주의 펀드들이 시각에서 보기에는 아직 우리 주식 시장의 업사이드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네네네.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할 때 어디는 받아주고 어디는 안 받아줄 텐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 개선 방향이 그런 것들을 받아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좀 더 요구가 점점 더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밸류업하고 좀 맞닿는 지점이죠. 왜냐하면 이제 밸류업하고 나서 뭐 언론에도 이미 많이 났지만 이제 외국계 투자자들이 특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이 정책이 지속 가능할 거냐, 도대체 알맹이는 뭐냐 이런 것에 대한 물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특히 총선 끝나고 사실은 법제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이 좋은 분위기를 끌어가려면.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외국계 투자자들도 법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시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규율이 있고
예, 그런 거지 뭐 자발적으로 뭐 맡기고 기업한테 맡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되는데 네네. 그 노를 저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실제 어떤 성적표를 거뒀는지가 정말 우리 주식시장이 밸류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올해 주총 시즌 동안 그 행동주의 펀드들이 거둔 성적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공 사례를 좀 보면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JB 금융지주 이사회에 주주 제안 후보 2명을 선임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융지주사의 주주 제안 이사가 들어간 게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성공 사례들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성공 사례들 보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행동주의 펀드들을 보실 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이거 아까 먹튀, 단기,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의 약간 나쁜 면으로 언급되는 거 있잖아요. 잠깐 주식 가지고 있다가 단기적으로 주식 팔고 나가서 차익 보고 도망간다. 근데 여기 지금 언급하신 성공 사례들의 특징은 해당 기업에 대한 주식을 상당히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들. 예. 그러니까 온라인 파트너스는 금융지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활동 시작한 게 올해가 아니고요. 작년부터 네. 본격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트러스톤 자산운용도 태강산업의 이게 첫 번째 문제 제기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프레시라이트 캐피탈도 KTNG 작년부터 했고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주식을 오래 갖고 있느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행동주의 펀드가 저 기업의 경영진과 굉장히 오랫동안 뭔가 대화 이런 것들을 물밀어서 하고 서로 간에 많은 디스커션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들도 뭔가 자기들이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타겟으로 잡은 기업과 굉장히 오랫동안 관계를 가져나가고요. 저게 성공하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일반적이고 전형적이고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예. 그리고 보편적으로 저게 나타나는 거예요. 해외에서는 저런 방식이. 그러니까 먹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단기 차익만 보고 튄다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많은 오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실패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패의 경험이 쌓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특히 한국의 행동주의 펀드들은 당분간 이제 실패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고요. 그다음에 노하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주의 펀드로서. 근데 미국 행동주의 펀드들은 벌써 노하우가 한 30년인데요. 쌓인 게. 거기랑 비교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분 굉장히 그러니까 기업과 여러 가지 행동주의 펀드로서의 노하우를 오래 쌓아오는 미국 기업도 이제 실패하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당장의 실패를 가지고 섣불리 한국 행동주의 펀드의 향후를 판단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분간은 이제 실패 사례는 상당히 나올 거라고 저는 전망은 해요. 네. 그럼 그 실패 사례들이 나오더라도 행동주의 펀드가 자체가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네요. 뭐 그거는 전혀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는. 제가 이제 저도 이 출연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행동주의 펀드의 그 주주 제안이 실제 성공하는 비율이 네. 뭐 시점이나 어떤 시기에 따라서 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거의 한 50% 가까이 오를 때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해마다 좀 다르지만 높을 때는 한 20%, 근데 낮을 때는 한 10% 정도. 그래서 확실히 그 성공 비율 차이가 나요. 네. 이게 아마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노하우 때문인 것 같은데 네. 어떤 노하우들이 이런 좀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미국하고 저희가 차이 나는 거는요. 물론 노하우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제 기업 구조의 차이가 더 커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살짝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번에 오늘 여기도 예 나오는 거 보면 실패한 게 다 이제 주총 가가지고 표대결해서 진 거잖아요. 예. 근데 한국은 사실 그거 저희가 이제 기업 지배 구조에서 소유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주식을 누가 들고 있느냐 쉽게 말해서. 근데 그게 저희는 지배주주 또는 뭐 언론에서 말하는 재벌의 총수와 총수의 우호 지분이 저희가 한 50%가 넘어갑니다. 합치면. 그러니까 총수의 개인 지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어떤 특정한 회장이 어떤 회사에 뭐 한 5%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5% 말고 자기 뭐 친인척, 계열사 지분 이런 거 합치면 공식적으로 집계를 하면 50%가 넘어가요.
근데 50%가 넘어가면 그 사람하고는 붙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주총회에서 지분이 그것도 상장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는 거. 저희는 그런 소유 구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주의 펀드가 이기면 진짜 잘한 거고요. 사실은 지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실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유가 분산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CEO는 전문 경영인이고 뭐 전문 경영인도 주식은 가지고 있지만 뭐 주식이라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처럼 뭐 자기의 친인척 뭐 그다음에 계열사가 지분을 들고 있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대결에서 이기기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하고 시장에서 인식도 또 확고하고 그러니까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어떤 안을 내면 행동주의 펀드의 안이 저게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맞냐 틀리냐 그런 거에 대한 타당성을 보고 판단하는 문화가 이미 굉장히 정착돼 있죠. 그럼 이번에는 올해 주총 시즌에 좀 좋은 의제를 뭐 설령 냈더라도 실패했던 그런 기업 사례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삼성물산이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먼저 네, 제일 네, 먼저 이제 주총도 열린 축에 속하고, 근데 실제로 여기는 어떤 배당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그것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그리고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마침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지배구조에 대한 경쟁 속에서 행동주의 펀드도 어느 한쪽에 편을 들어서 가세를 했는데 역시 그것도 실패로 돌아갔고요. 그 외에도 실패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 사례들을 보셨을 때는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랑 중복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좀 보셨나요, 교수님께서는? 제가 앞에서 말한 거는 일단은 현재 경영진, 한국에서 이제 지배주주 또는 총수일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 중심으로 이제 소유 구조, 지분 구조가 굉장히 유리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주총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뭐 이거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돼서요. 저희가 전에 그 이번에 성공 사례에서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사실 성공 사례 중에 주총에서 이긴 사례를 보시면 저희가 집중 투표제 이런 거 있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가 소유 구조가 지금 지배주주나 총수 쪽에 굉장히 유리하게 짜여 있다면 주총에서 약간 다른 제도가 필요하거든요. 표대결을 위해서.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집중 투표제라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이제 이사 후보들이 쭉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사 후보가 그냥 아주 간단한 예를 들게요. 이사 후보가 3명이 올라갔어요. 그럼 제가 각각 3명에 대해서 찬반 투표 권한이 있잖아요. 제가 주주면. 근데 집중 투표라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투표 권한을 제가 원하는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그 3명 중에 제가 3명한테 다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3명 중에 이 사람을 꼭 이사회에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제 3표를 이 사람한테 다 투표를 할 수 있다고요. 한 사람한테. 찬성표를. 예, 그게 소위 말하는 일반 주주들이 지배주주나 대주주보다 이게 지분율, 투표권이 낮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미국에서 미국발이죠.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됐고? 저희는 근데 그게 도입은 돼 있는데요. 재밌는 게 저희는 집중 투표제는 상법상 허용은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회사 각각의 자기들의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규율이 있잖아요. 정관이라든가. 예, 정관. 정관에서 그거를 배제하려고 그러면 배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 투표제 우리는 안 해. 그러면 안 하면 돼요. 회사가. 그러면은 앞서서 성공 사례에 있던 기업들 중에는 정관에서 집중투표제 상법에서 허용한 집중투표제 우리는 받아들인다라고 했던 사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집중투표제를 그냥 정관상 우리는 집중투표제 할게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곳이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성공 사례가 나오는 건데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모범 사례가 되는 건데 대부분의 저희는 회사들은 상장 회사들은 집중투표제를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대결에서 이제 지배주주가 질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주신 걸 듣고 제가 한번 보니까 네. 실제로 성공했던 사례 같은 경우는 이사를 이제 어떤 그 이사회에 입성시키는 제안들이 많이 성공을 했어요. 이게 아마 이제 집중 투표제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실패했던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은 자기 주식 소각이나 배당을 확대하는 안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집중 투표제와 같은 조금 더 주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어떤
조금 더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은 다시 이제 실패 사례로 돌아서 아까 이제 지분 구조가 일단 너무 어렵다 주총에서 이기기 그래서 집중 투표제 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행동주의 펀드가 뭔가를 제안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일반 주주, 소액 주주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조금 뭐랄까요 도움을 주고 그래서 분위기가 형성되면 주총에서 이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원인은 저희는 행동주의 펀드 혼자 너무 예를 들면 뭐 어떤 삼성물산에 제기한 데는 제기한 행동주의 펀드만 고군분투하고 다른 주식을 들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들이 좀 너무 협조가 없었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또 문제로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국민연금. 이제 국민연금이 저희 상장기업 주식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것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행동주의 펀드랑 같이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손을 들어주고 그러면 분위기는 상당히 많이 바뀔 수 있는데 지금 국민연금은 굉장히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왜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연금이 원래는 지난 정권부터 이제 국민연금의 어떤 행동주의,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어떤 ESG 투자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돼서 국민연금이 저희가 주식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이런 주주총회나 이런 데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럴 때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향 또는 ESG의 좋은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져주고 뭐 이렇게 하자 또는 더 적극적으로는 국민연금이 개별 기업에 진짜 행동주의 펀드가 하듯이 개입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하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현 정권 하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위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대기업 집단, 저희 경제는 거의 대기업 집단 재벌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장 기업 중에는 거의 80~90%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 지배구조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연금이 어떤 대기업 집단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이런 거에 대한 스탠스가 굉장히 불명확해 보입니다. 이제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이 손을 조금 더 들어주면 네. 행동주의 펀드도 힘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 네네. 그리고 그것들이 기업 가치 제고로도 이어질 수도 있을 텐데 네.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가 오래된 수건이기도 한데 이쪽 지배구조나 주식시장 보던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기업 지배구선 또는 뭐 밸류업이 되든 뭐가 되든 국민연금의 활동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국민연금의 어떤 독립성 확보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겠어요. 매년 얘기는 하는데 잘 논의는 안 되는데 다음 국회 정도에서는 다시 좀 진지하게 좀 논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특히 지금 밸류업 얘기도 나온 참에. 예. 그러면은 뭐 어떤 국회에서 논의를 한다고 한다면 제도를 통해서 국민연금의 스탠스를 좀 더 분명하게 바꿀 수가 있는 문제인 건가요? 예,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아이디어는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게 기금운용본부 같은 거를 독립성이라는 거 한마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정권을 타지 말자 이거잖아요. 그 정권의 어떤 입김에서 자유롭자.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시켜가지고 공사화시키자 아니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했던 게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하는 데 있잖아요. 금융통화위원회도 사실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냥 대충은 아시잖아요. 그게 다 법으로서 이제 이게 확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도 그런 거 충분히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상당한 이제 결단은 필요하죠. 네. 근데 그러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서 네. 그런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더 이러이러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는 해외 같은 경우는 해외 주요국 같은 경우는 협력적 주주 관여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또 이게 없어서 국민연금이 어떤 행동주의 펀드라든가 아니면 소액 주주들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걸 굳이 협력적으로 볼 어떤 의무나 이런 게 없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길이 애초에 막혀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사실은 지금 그래서 또 요즘 이제 언론에서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 게 자꾸 이제 펀드들이 자꾸 자기들이 협력을 해서 늑대 떼? 뭐 울프팩 이런 얘기 막 저희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나쁜 놈들이 다 그냥 늑대 떼 같이 해서 지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모의해가지고 기업들 뜯어먹으려고 그런다 또 이런 식의 약간의 프레이밍이 들어가는데 울프팩이란 말이 없는 건 아닌데요. 없는 건 아닌데 그거는 이제 미국적 맥락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적용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미국적 맥락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미국적인 맥락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그것도 좀 한참 전 얘기예요. 한참 전 얘기인데 몰래 지분을 매입을 해가지고요. 몇 명이서 한 뭐 4-5개 펀드들이 몰래 지분을 매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합쳐가지고 진짜 저 기업을 우리가 한번 먹어버리겠다. 뭐 약간 이런 식의. 근데 지금은 이 울프팩 전략이라는 것도 미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의 극히 제한된 케이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거를 사실은 경영진 입장 또는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행동주의 펀드에다가 뭔가 프레임을 씌우기가 굉장히 좋은 단어라서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울프팩이라는 프레임은 좀 과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펀드들은 협력적으로 활동을 할 필요가 너무너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예, 아마 그 울프팩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그걸 물고 들어가 보면 아마 그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행동주의 펀드가 어떤 기업 가치 제고가 아니라 단기적인 어떤 주가 상승을 노린 다음에 차익을 먹고 도망가는, 그러니까 먹튀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스러운 시각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극복하는 게 실제 어떤 이제 향후 주총에서 주주 제안을 통해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보시나요? 이거는 근데 지금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일종의 이미지가 씌워진 거잖아요. 제가 아까 이제 프레임이 씌워졌다. 그래서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좀 도와주셔야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노력을 하는 거는 제가 행동주의 펀드가 이런 어떤 단기 먹튀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 군데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그거야 뭐 이론적으로 그렇지 실질적으로 쟤들도 굉장히 탐욕적인 얘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의 시선이 계속 남아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동주의 펀드도 결국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최적의 전략 이거를 취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행동주의 펀드를 표방한 다음에 단기 먹튀를 한번 해버리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저 펀드는 행동주의 펀드가 아니라고 찍혀요. 예.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자기의 평판이 손상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 펀드는 행동주의 펀드 전략을 취하고서 돈을 벌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시장에서 너는 행동주의 펀드가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평판 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라도 단기 전략을 취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두 번째는 일반적인 통계 말씀을 드리면 행동주의 펀드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미국하고 유럽의 큰 행동주의 펀드들 통계인데요. 기본적으로 한 2년은 보유합니다. 네, 통계상으로 2년 정도 보유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까 성공 사례도 보여드렸지만 성공 사례 나온 케이스들을 제가 얼마 보유했는지 다 계산은 안 해봤지만 저기도 적어도 제가 보기에 2년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저렇게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시장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실패한 사례들도 이번에 실패했지만 저기들도 이제 금방 주식 팔고 나가진 않을 거예요. 제 예측은. 왜냐면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하고 끝내진 않거든요. 행동주의 펀드가 또 내년 주총에 다시 트라이를 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오늘 프로그램에서 나온 행동주의 펀드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를 보시면 단기 먹튀라는 거에 대한 오해는 저는 풀리실 거라고 봐요. 네. 교수님께서는 이 행동주의 펀드가 물론 이익을 추구하긴 하지만 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주식 시장을 더 긍정적이고 기업 가치 제고를 조금 더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분명히 역할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예전에 뭐 예를 들면 배당이나 자사주 뭐 매입해서 소각해라 이런 고위 말한 기존의 배당 정책만을 요구를 많이 했었다면 이제
저희 한국 행동주의 펀드들이 좀 맥을 잡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기업의 주가가 오르려면 시장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보실 거 아니에요. 기업에 뭐가 안 좋고 뭐가 개선돼야 주가가 오를 거라는 감들은 다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맥을 이제 좀 짚어요. 그러니까 지배구조에서 어떤 게 나쁘고 예를 들면 뭐 한국은 대기업 집단 재벌이 문제고 거기에 일종의 뭐 오너 리스크나 총수 리스크가 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한국 행동주의 펀드들도 이제 그런 거를 주주 제한으로 막 이제 치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시장에 반향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희망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뭐 배당을 올리자거나 이런 거에만 치중하면 사실은 오히려 또 시장에서 지지를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리고 이번에 실패 사례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배당률을 너무 과하게 요구해서 주총에서 패한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배당이라는 게 주가가 1,000원이면 배당을 얼마를 해야 되나는 그러니까 적정한 거가 답은 없어요. 답은 없지만 뭐 주주들도 보고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배당이 너무 작다. 아닌데 이거는 행동주의 펀드가 했는데 배당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뭐 이런 판단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 판단으로 좀 걸러지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배당하고 이런 거에만 너무 행동주의 펀드들도 의제로 매몰되시면은 지속 가능성은 좀 떨어질 거다 그런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 배당이나 자사주 매각이 어떻게 매입후 소각이 네네.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미래의 어떤 위기 상황을 위해서 갖고 있는 현금을 주주 환원을 위해서 온전히 다 쓰라 이렇게 보여서 다른 주주들 입장에선 저 기업이 나중에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야? 이렇게 좀 인식이 되는 것도 분명히 시장에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배당이 과하게 되면 이제 그런 걱정도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근데 중요한 기준은 저희는 배당률이 굉장히 낮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기업이 10억을 본다. 그러면 저희는 뭐 한 2억 정도 배당하고, 근데 미국은 거의 아주 단순 비교입니다. 미국은 한 8억? 그러니까 저희는 한 20%, 미국은 80%. 그러니까 미국은 배당이 좀 너무 과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미국 같은 상황이면 일반적으로 이제 주주들도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이거 뭐 배당만 하고 뭐 기업은 투자는 안 할 거야? 돈을 다 배당했어? 이렇게 되는데 한국은 아직 그런 거를 심각하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배당 외에도 저희 주가를 올려야 되는 또는 주가를 억누르고 있는 지배구조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찾아서 제안을 해주셔야 시장의 반향은 더 클 거다라는 게 제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행동주의 펀드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행동주의 펀드들도 좀 더 기업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더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창민 한양대학교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